호텔 창문. 편혜영. 강변에서는 노래대회가 펼쳐지고 있었다. 지방방송국 주최로 휴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 해마다 성황을 이뤘고 그 해도 마찬가지였으나 문제가 있었다. 전날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웅덩이가 생겼다. 음향시설 일부가 물에 닿으면서 감전을 일으켜 작동을 멈추거나 고장을 일으켰다. 마이크가 꺼지고 반주가 들리지 않는 일이 잦았다. 운호는 형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다. 시시한 행사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지루해진 형들은 이내 자리를 떴다. 운호에게는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형들은 운호를 군식구 취급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생각이었다. 자신을 따돌리고 형들이 뭘 하는지 운호는 잘 알았다. 형들은 매일 다른 사람의 텐트를 기웃거렸고 밤이 늦어서야 차갑게 식은 몸으로 돌아와서는 운호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툭툭 건드렸다. 운호는 자는 척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정한 간격으로 새근거리며 형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노래가 끝나고 형들이 보이지 않을 즈음 운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나 그랬듯 멀찍이 뒤따를 작정이었다. 운호를 믿고 보내주마. 큰어머니가 형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운호에게 권리를 주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운호는 필사적으로 형들 곁을 맴돌았다. 두려워서였다. 형은 친구들에게 운호를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야, 이 새끼 버리고 갈까? 형들은 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 어디서 구한 건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형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그랬다. 무리 중 누군가를 놀리며 낄낄거리거나 남의 텐트를 돌며 희롱하고 물건을 빼앗았다. 한가하게 술을 마시거나 누워서 담배를 피웠다. 운호는 금세 형들 눈에 띄었다. 에이, 애새끼. 또 몰래 따라왔냐? 형들 중 하나가 말했다. 형은 친구들의 그런 말에도 주의를 주지 않고 쳐다만 봤다. 운호는 눈치껏 굴었다. 형들로부터 멀어져 혼자 물가로 갔다. 강은 여느 때와 달리 한산했다. 다들 무대를 보러 몰려간 탓이었다. 처음에는 발만 담갔지만 이내 두 팔과 다리를 얕은 강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므렸다 폈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고 형들이 하던 것처럼 조금씩 물을 밀고 나아갔다. 어느 순간 노랫소리가 툭 끊겼다. 아무도 없는 이라는 가사가 나와야 하는데 반주가 들리지 않았다. 이런 무대라면 누군가는 꼭 부르는 노래였다. 마이크를 든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이어갔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줬다. 아무도 없는 하고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 높여 부를 때 운호의 발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운호는 힘껏 팔을 내저었다. 물이 무겁게 운호를 내리눌렀다. 노랫소리가 뭉개졌고 어느 순간 아예 끊겼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헛되이 사지를 내젓다가 간신히 바위를 밟았다. 물에서 벗어났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다. 두려운 기분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한참 후에야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추위에 약해졌다. 조금만 추워지면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일반적으로도 추위는 더위보다 위험했다. 사망 확률이 훨씬 높았다. 기차에서 내리며 운호는 재킷을 꺼내 입었다. 여름이라고 해도 추위는 긴장과 함께 불쑥 찾아왔다. 역에서 나와서는 곧장 건너편 식당으로 갔다. 돼지뼈를 잔뜩 넣고 끓인 해장국을 시켰다. 땀을 흘리며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마시고 뼈에 붙은 살을 야무지게 발라먹고 나면 긴장이 누그러졌다. 무엇보다 다 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운호가 매번 시키는 음식이었다. 국물을 떠넣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운호는 그릇째 들고 뜨거운 국물을 마셨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비슷한 스포츠웨어를 입어 구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곧 기억이 났다. 강에 함께 갔던 형들 중 하나였다. 이름이나 말투를 떠올리려면 시간이 걸렸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타입이었다. 좋게 말하면 그랬다. 팬티나 별반 다를 바 없던 그의 수영복은 선명히 기억났다. 형들이 옷차림을 가지고 놀려도 그는 개의치 않고 실실 웃었다. 놀림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에 익숙한 것 같았다. 형들의 우정에는 확실히 위계가 있었다. 그는 대체로 조용했으나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국에서 설치해둔 무대에 몰래 들어갔다가 물에 젖은 마이크를 만져 감전사고를 냈다. 다행히 곧 깨어났지만 운호는 난생 처음 기절한 사람을 보았다. 형들이 그의 따귀를 때리고 몸을 주물러댔다. 구경꾼이 주위를 에워쌌다. 구조대를 불러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가 느릿느릿 눈을 떴다. 형들은 이내 깔깔거리며 장난을 치고 여전히 그를 놀려댔지만 운호는 단박에 그가 무서워졌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 얼굴이 헬쓱하고 표정이 멍했다.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세상을 떠난 듯 누워있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운호는 돼지뼈를 쥐고 살을 쪽쪽 빨았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쑤시개를 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운호 맞은편 의자를 질질 소리나게 빼더니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앉았다. 많이 컸네? 술 냄새가 났다. 해장국도 먹을 줄 알고. 그새 어른이 다 됐네, 꼬맹이. 운호는 돼지뼈를 내려놓았다. 어차피 시간이나 때울 셈으로 고른 음식이었다. 손을 냅킨에 닦은 후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40 초반일 텐데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때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세상을 뜬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이곳에 계속 산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 형들은 언제나 운우를 풋내기 취급했다. 그렇기는 해도 운우를 꼬맹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 애새끼 혹은 개새끼라고 불렀다. 그는 여태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손으로 닦더니 다시 이에 가져갔다. 운우는 못 본 척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 보니 오늘인가 보네. 그럼 꼬맹이 생일도 오늘인가? 그가 물었다. 술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모든 게 엉망인 건 아니었다. 그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다. 가게에서 초코파이를 샀잖아. 담배를 초록 꺾고. 그가 자신을 놀리던 형들처럼 웃었다. 낄낄거렸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담배는 있었다. 초를 대신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형들은 언제나 담배를 피웠다. 초코파이는 없었다. 대신 쥐포나 새우깡 같은 게 있었다. 형이 종이컵에 술을 따라줬다. 이거 생일이라 특별히 주는 거야. 운우는 단번에 마셨다. 형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형은 집안 내력이라고 했다. 생일은 아니었다. 형이 군 식구를 데려온 게 민망한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둘러댔다. 부모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나 용돈이 필요할 때 형은 자주 운우를 써먹었다. 형은 그간 미덥지 못한 일을 많이 했다. 학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아침에 가방을 들고 나섰지만 학교에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밤늦게 돌아왔지만 자습을 하거나 보충 수업을 하고 온 것은 아니었다.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 건들거리며 나타났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위협하고 때려야 할 일도 생겼다. 싫은 소리를 하는 선생에게 대들다 발길질도 했다. 퇴학 결정을 번복하려고 큰아버지는 담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식당을 나서는데 큰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운우는 발신인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도 오는 사람이 있어? 그가 뒤따라 나오며 운우에게 물었다. 한때 큰어머니는 강에 함께 갔던 형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몇 해인가 그녀의 뜻대로 되었다. 형들은 몸에 맞지 않는 검은 재킷을 입고 사진 속 형을 쳐다보며 일렬로 섰다. 입학식 날 전문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었다. 형은 덩치 큰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사이에 짓눌린 채 교복 차림으로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 큰어머니는 평소에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았고 제삿날에는 상위에 올려두었다. 그 사진에 절을 할 때마다 운우는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죽은 게 아님을 상기해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은 오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다른 도시의 대학에 갔고 군대에 갔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로도 갔다. 죽은 친구가 있지만 살아있는 친구가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대학도 가지 않고 외국도 가지 않아 계속 이곳에 남은 그가 비교적 오래 왔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우는 그러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큰 집에 갔고 성장한 후에는
혼자서 갔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건축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어 몹시 바빠졌다. 정규직 전환을 두고 여러모로 시달렸다. 죄송하다는 운호의 말에 큰어머니는 자상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근처 식당에서 함께 이른 점심을 먹었다. 큰어머니는 별것 아닌 말에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점심시간이 지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잔 하고 갈래? 그가 물었다. 운호는 가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저 인사로 한 말이라는 듯 그가 아쉬운 표정 없이 손을 내저었다. 운호는 일단 그와 멀어질 작정으로 역 쪽으로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흰 연기가 나는 게 보였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연기 때문이 아니라 웅성거리며 몰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운호는 그들을 따라가 봤다. 역 뒤편에는 한때 번성했으나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모여 있었다. 연기는 그 골목의 허름한 호텔에서 퍼졌다. 운호가 가까이 갈 즈음에는 연기가 흙먼지처럼 누래지더니 거대한 뭉치로 솟아올랐다. 소방대와 구조대가 오고 있는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월하게 진입하기에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가 많았다. 수도관 공사를 하느라 헤집어 놓은 도로 중앙에는 널찍한 가림막도 쳐져 있었다. 주차된 차를 빼라는 소리가 들렸으나 차주인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차 주인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들도 진입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연기와 불길은 호텔 전체를 휘감았다. 누런 연기 아래로 오렌지색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건물 목조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호텔은 리모델링 예정으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행히 직원과 투숙객이 없다는 뜻이었다. 사상자는 없겠지만 불길이 옆 호텔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란을 알아채고 그 호텔 투숙객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호텔 출입구를 지켜보며 얼굴을 가린 숙박객이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나올 때마다 소리 죽여 웃었다. 한때 운호는 이 동네를 기웃거렸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라면 대개 그랬다. 대낮의 숙박초는 사람이 없어 썰렁했지만 커튼으로 가려진 창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간혹 친구를 떠밀어 호텔 현관 안으로 밀어넣고 문고리를 꽉 붙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초등학생이던 운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난이었다. 간신히 길을 만들어 사다리차가 먼저 도착했다. 사다리차에 비해 차폭이 넓은 살수차는 골목길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사다리 설치를 하는 동안 호텔에서 구조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더욱 크고 붉게 피어올랐다. 불똥이 떨어질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얼마간 시간이 걸린 후 살수가 시작됐다. 살수 초반에는 변화가 없더니 붉은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구경꾼들이 떠드는 말을 들어보니
주인은 호텔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게 불이 날 줄 미리 알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왕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화재 보험료를 타는 게 낫다고 빈정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연기가 잠깐 비켜간 사이 운호는 5층 끝방에 누군가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갇혔음을 알려주려는 듯 창가에 가까이 서 있었다. 손을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아 일찍 눈에 띄지 않은 모양이었다. 운호가 다급하게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 좀 보세요. 5층에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옆 사람이 운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연기가 퍼지면서 창이 완전히 가려졌다. 5층이라고요? 호텔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옆 사람이 이번엔 자신의 일행에게 5층에 사람이 있다는데 봤느냐고 물었고 그걸 들은 사람은 깜짝 놀라서 안에 사람이 있답니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사람들이 술렁대자 그 사람이 5층이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운호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정정할 새도 없이 소리는 퍼져나갔고 살수를 준비하던 소방대원에게까지 얘기가 전해진 모양으로 얼마 후에는 구경꾼 무리의 뒤쪽에 있던 운호에게 대원이 호텔로 들어갔다고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어서인지 연기는 수직으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졌다. 그 탓에 건물은 완전히 가려져서 세상으로부터 아예 지워진 것 같았다. 불길 속으로 들어간 대원도 창가를 서성이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운호는 연기가 삼켜버린 건물을 올려다보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사지로 대원을 밀어넣은 것 같아 겁이 났다. 운호는 꽉 차게 모여든 구경꾼 틈을 슬쩍 빠져나왔다. 옆 사람이 자신을 붙잡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는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운호가 자리를 뜨는 줄도 몰랐다. 여러 차례 큰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점잖은 속내를 숨긴 큰아버지에게도 여러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큰어머니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운호에게 망신을 주려고 회사로 찾아와 울음을 터뜨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날도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운호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다. 전화기를 꺼버린 것이다. 자신을 기다리며 제사를 미루고 계속 전화를 걸어댈 큰 집 어른을 떠올리면 적개심이 들 지경이었다. 그들 역시 운호를 경멸하며 기다릴 것이다. 살아남은 인간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면서. 아버지는 출장 때마다 운호를 큰댁에 맡겼다. 운호를 맡아줄 유일한 친척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장이 아닐 때에도 맡겨졌다. 아버지에게는 홀로 어디론가 가야 할 일이 자주 생겼다. 주머니에 기차나 고속버스 티켓이 구겨져 있을 때가 많았다.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주 소근거렸다. 엄마 얘기였고 작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들렸다. 큰아버지는 엄마를 가리켜 매번 그 여자라고 했고 큰어머니는 미친년이라고 했다. 운호에게 말할 때면 그들이 운호 엄마를 미워한다는 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엄마를 가리켜 예쁜 사람이라거나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없는 사람 얘기할 때면 언제나 좋은 말만 했다.
역 근처 술집 중 한 곳의 문을 열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는 그가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운호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주인에게 잔을 더 달라고 했는데 어쩐지 으스대는 목소리였다. 이미 상당한 양을 마신 듯 얼굴이 불쾌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흐트러졌다. 일찍 끝났네? 운호는 대꾸하지 않고 주인에게 소주 한 병과 김치전을 시켰다. 그가 앉아있는 술집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호는 이미 7군데 술집의 문을 열어보았다. 그를 찾을 때까지 더 돌아다닐 작정이었다. 설마 안 갔어? 그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할 만큼 했지 뭘. 벌써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19년이잖아. 어느 정도가 할 만큼일까? 운호가 형 대신 물에서 빠져나온 대가로 말이다. 허우적거리던 운호는 다행히 바위를 밟았다고 여겼지만 아니었다. 운호는 아무것도 밟지 않았다. 누군가 정신을 잃은 운호를 힘껏 끌어올렸다. 바위가 그렇게 했을 리 없었다. 형이었다. 처음에 운호는 자신이 딛고 올라선 바위와 형을 연결짓지 못했다. 자신과 형의 죽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알려준 것은 큰어머니였다. 큰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운호를 품에 안고 울었다. 운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살아나서 우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큰어머니는 운호를 데리고 산에 갔고 아직 때가 나지 않은 봉분 앞에 세웠다. 과일과 포를 놓고 절을 하라고 시켰다. 운호는 그렇게 했다. 큰어머니가 땀이 흥건한 손바닥으로 운호 등을 밀어서였다. 비석에 쓰인 한자가 형의 이름인 건 알았지만 형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물어보고 싶진 않았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내내 운호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이 우는 소리와 숨 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산을 내려올 때 큰어머니는 운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들이 실망한 듯 운호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들렸다. 자란 후에도 운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것에 큰어머니는 매번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운호는 결코 형이 죽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간혹 형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그럴 이유가 충분했지만 죽기를 바라진 않았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자신을 살린 것을 알고 운호는 구역질을 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에 감사를 느끼기에는 아직 어렸다. 형은 늘 운호에게 말했다. 죽을래? 눈을 치뜨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안 입고 온 표정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다.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운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어서 맞았다. 얹혀 사는 주제에 이 정도도 각오 안 했어? 형이 말했다. 까불면 물에 빠뜨려버린다. 제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위협했다. 그렇기는 해도 형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겁이 났다. 죽기 전에도 형은 그런 존재였는데
죽고 나니 더 두려운 사람이 됐다. 고마운 적은 없었다. 자신을 구해줬어도 마찬가지였다. 형이 자신을 살린 걸 생각하면 언제나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운호 대신 감사 인사를 한 건 아버지였다. 경찰을 통해 형을 의사자로 지정하려 했었다. 잘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뇌물을 써야 했다. 상심에 쓰러진 큰어머니의 병원비와 공장에 휴직원을 낸 큰아버지를 대신해 큰집 생활비도 됐다. 그러느라 목돈이 필요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으므로 나중에 형사고발로 밝혀진 대로 회사 돈을 가져다 썼다. 의사자 지정식에는 운호도 갔다. 경찰과 상패를 든 큰댁 어른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 아이군요. 제복 입은 경찰들이 번갈아 무겁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가에는 경찰도 있었다. 그들은 흥분한 인파를 통제하며 잘 보이는 자리에 무대를 구경하느라 운호가 허우적대는 걸 못 봤다. 형이 운호를 끌어올리는 걸 돕지 않았다. 내내 울고 있던 큰어머니가 가족을 대표해 단상에 섰다. 형이 때로는 말썽을 부리는 악동이었지만 얼마나 용맹하고 정의로웠는지, 부모에게 다정다감했는지, 집안의 든든한 맞이였는지 이야기했다. 죽은 사람 주변에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진다는 걸 오래지 않아 깨달았지만 그때는 놀란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형이 등장할 때마다 운호는 소름이 끼쳤다. 형은 말썽쟁이나 악동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한 일을 두고 그리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어른들도 알았다. 형이 약한 아이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고 툭하면 주먹질을 했다는 것을, 훈계하는 선생에게 대들며 발길질을 했다가 퇴학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자라면서 운호는 누구 덕에 살아났는지 자주 상기했다. 큰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말했다. 너는 참 복이 많구나. 운호가 형의 나이를 넘겼을 때,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다행히 정규직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말했다. 큰어머니는 자주 형의 이름으로 운호를 불렀다. 운호가 끝내 쳐다보지 않으면 노인의 실수인 척 과장하며 자책했지만 다음에도 형의 이름으로 운호를 불렀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들뜨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별 감흥이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만 누리는 이런 무덤덤함을 큰어머니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불구경도 안 해? 얼굴이 상기된 노인 둘이 가게로 들어서며 주인에게 말했다. 에이, 뭐 불난 거 한두 번 보나? 주인이 대꾸했다. 옆 테이블 사내가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노인들에게 불이 났느냐고 물었다. 한참 탔어. 지금쯤 잿더미가 다 됐을걸? 두 노인이 텔레비전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았다. 운호는 죽은 사람은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내가 다니는 공장에도 불이 난 적 있어.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 거기? 그 공장 다녔어요? 주인이 끼어들어 물었다.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노인 중 하나도 거들었다. 작년 1월이요. 우리 공장에서 수도관 보온재를 만들거든요. 보온재는 전부 가연성 소재잖아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야적장에서 제법 크게 불이 났죠.
그가 말했다. 아이, 여기서도 다 보였어. 그 밤하늘이 번쩍거렸다니까. 공장 뒤에 바로 산이 있잖아. 산 쪽으로 옮겨 붙는 줄 알고 시장 사람들도 다 나와서 쳐다봤지. 주인이 대꾸했다. 불이 왜 났어요? 옆 테이블 사내가 물었다. 자연 발화래요. 그가 대답했다. 자연 발화? 저절로 불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 이번엔 노인 중 하나가 물었다. 야적장만 탔어요. 다행이었죠. 제가 신고했어요. 불난 걸 제일 먼저 봤거든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하도 피곤해서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고 나왔는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아무리 해도 담뱃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희미하게 탄내가 나대요. 일단 신고부터 했죠. 그 덕에 불이 공장까지 안 번졌어요. 야적장이 타긴 했지만요.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지옥이 됐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옆 테이블 사내가 술이 든 잔을 건넸다. 뭐 큰일은 아니고요. 돈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가 잔을 받아 냉큼 마시고 사내에게 다시 잔을 넘겨줬다. 아,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지. 공장을 살렸는데. 주인이 거들었다. 노인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호텔이 방화할지도 모른다고 소곤거렸다. 보험금이라는 말과 남는 장사라는 말이 들렸다. 그가 잠자코 술을 마시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퇴직금을 받았어. 잘렸거든. 주인과 노인은 몇 해 전 시장에서 있었던 화재와 그 화재로 불길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 보험료로 다른 곳에 가게를 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 사내도 일행이나 된 듯 함께 떠드느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왜요? 운호가 물었다. 대꾸할 사람이 있다면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 그가 뉴스를 쳐다보다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공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사장한테 계속 경고를 받았거든. 불똥 하나만 튀어도 다 타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 운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 말대로 내가 담배를 끊었으면 공장이 다 타버렸을 거야. 담배 피우러 안 나갔으면 신고도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도 사장은 내가 불을 낸 것처럼 굴었어. 담뱃불을 그리로 던졌다고 몰아세웠지. 화재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날 아주 들들 볶았어. 자연 발화로 판정이 났어도 안 믿어줬어. 억울하네요. 그렇지도 않아. 네? 잘 모르겠어. 내가 담뱃불을 껐는지 꽁초를 그리로 던졌는지 아닌지. 불도 붙이기 전이라면서요. 그거야 그렇지. 2대째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이었으니까. 경찰하고 사장한테 이미 한 대 피운 얘기는 안 했지만.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은 아니지. 몇 대째였냐고 묻지는 않았잖아. 불도 안 끈 꽁초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아직까지 감옥에 있겠지. 자연 발화래도 그래. 이미 화재에서 관심이 멀어진 손님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보며 술을 마셨다. 패널 여럿의 당뇨 검진 결과가 번갈아 화면에 비쳤다. 불이 번지니까 말이야. 내가 담뱃불을 끄긴 했는지, 그걸 어디에 버렸는지, 정말 야적장 쪽으로 던졌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겁만 나는 거야. 아무튼 자연 발화라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거짓은 아니게 됐어. 지금은 끊었어요? 그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 보여줬다. 일단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너 그나저나 뭐라고 있었어? 불구경이요. 불구경하느라 제사를 놓쳤단 말이야? 그가 호탕하게 웃었다. 술에 취해서일까? 여전히 운호를 애취급하려고 허세를 부리는 걸까? 성격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었다. 친구에게도 주눅 들던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잠바를 벗어서 불을 꺼보려고 했거든. 마구 휘둘렀지. 그럴수록 불길이 번지는 거야. 잠바는 타버리고 불길은 번지고 얼굴은 화탓하고 아주 미치겠더라고.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조용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같았다. 운호는 어쩌자고 그를 만나 시간을 때우려 들었는지 후회했다. 소방대원을 사지로 몰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았다. 사상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 도시를 떠나기 어려웠다.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행히 누군가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그거를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에게 환멸이 느껴졌다. 큰어머니는 늦은 시각임에도 사무실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운호가 아직 퇴근하지 않고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큰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운호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써야 했다. 오래된 기억이 도움이 됐다. 큰어머니는 찌개를 끓일 때면 편식하는 운호에게 먹이려고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넣었다. 아침이면 갈아입을 팬티를 주었고 일주일에 2번 베갯닛을 바꿔주었다. 일요일 밤에는 코미디언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다. 큰어머니가 몸을 둥그렇게 말고 운호 발가락을 쥘 때면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 기차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는 막차를 알아봐야 했다. 기차를 예매하려고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 차분한 톤의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가장 최근에 도착한 메시지는 7분 전 것이었다. 네가 누구 덕에 산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운호는 언제나 확률을 생각하며 참았다. 형은 어차피 자신보다 일찍 죽었을 것이다. 운호보다 12살이나 위였고 보통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니까. 운호는 가보겠다며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운호에게 불난데가 어디냐고 물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운호가 술집을 나서자 그가 이번에도 따라 나왔다. 시커멓게 그을린 호텔은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는 건물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었다. 불은 꺼졌지만 주변이 여전히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탄내를 풍기는 불탄 건물 주위를 오갔다. 여기 와본 적 있어? 그가 까맣게 쪼그라든 호텔을 쳐다보며 추억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전 친구들과 커튼이 닫힌 호텔 창문을 멀찍이 쳐다보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우린 한 푼도 없었어.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런 데는 꿈도 못 꿨지. 그래도 어디든 갔어. 텐트하고 쌀만 겨우 챙겨서 말이야.
쌀이야 쌀통에서 몰래 퍼면 되니까. 은규가 널 데리고 오면서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친척한테 받아왔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어. 그러고 보면 네가 돈줄이었어. 네 핑계를 대면 푼돈이나마 챙길 수 있었거든. 그걸로 술을 샀지. 쌀밥만 먹지 않으려면 주변 텐트를 돌면서 참치나 김치를 얻어야 했어. 운규가 제일 국어를 잘했어. 넉살이 좋아서 뭔가 줄 때까지 절대 안 비켰어. 늘 그런 식으로 뭔가를 뺏었어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운우를 빤히 쳐다봤다. 운우는 후회했다. 그간 지켜온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형 얘기가 나올 때면 가급적 대꾸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다. 운규는 노래도 하고 춤도 췄어. 심부름도 했지. 공짜로 얻지 않으려면 그런 거라도 내놓아야 하니까.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운우가 잠자코 있자 그는 이내 이곳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떠벌리기 시작했다.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점차 줄여나간 얘기들. 다행히 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다. 당연했다. 그에게는 형의 죽음과 얽힌 죄책감 같은 게 없을 테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죽어서까지 인생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새까맣게 타들어간 건물을 보며 자신의 헛된 노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공장을 막 벗어났을 때 새까만 밤하늘을 보며 담배를 피우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피우려고 매일 주머니에 담배를 넣어 다녔는데 사장은 날 보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노려봤어. 의지가 박약하다는 둥, 책임감을 말아먹었다는 둥, 불로 공장을 날려먹을 놈이라는 둥.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야근을 하다 말고 몰래 나와서 담배를 한 대 천천히 피웠어. 계속 참다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면 말이야, 이 간단한 걸 뭐하러 참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을 붙이고 태우고 다시 끈다. 그게 다잖아. 이깟 담배 때문에 사장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나 싶어지지. 담배가 타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냄새는 남았지만 그뿐이었어.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공장에 바로 불이 나거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는 잠자코 불에 탄 호텔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담뱃불을 던지고 싶었던 걸까? 공장을 지옥으로 만들 작정으로? 꽁초를 던졌어요? 운우가 깜짝 놀라 물었다. 자연 발화래도 꽁초는 바지 주머니에 있었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주머니에 있던 건 전날 피운 담배일 수도 있잖아. 그가 운우를 쳐다보았다. 자연 발화라면서요. 운우가 씩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 그렇지. 그런데도 내가 불을 제대로 안 끈 꽁초를 던져서 공장에 불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후련해. 죽자고 고생하더니 기어이 불이라도 냈구나 생각해야 겨우 기분이 나아져. 그가 담배를 다시 집어넣더니 운우에게 기차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늦었지만 운우는 지금 역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가 앞장서서 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쑤시개요. 쓰지 말아요.
노인처럼 굽은 그의 등을 보며 걷다가 운호가 불쑥 말했다. 왜? 그게 얼마나 시원한데. 이쑤시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번개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많아요. 그가 운호를 돌아보며 이쑤시는 신용을 했다. 운호는 그를 따라 제게 걸으며 계속 얘기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보다 길거리를 보행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뱀이 테러리스트보다 위험하다고도 얘기해줬다. 숨이 찼지만 쉬지 않았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며 멈춰선 것도 개의치 않았다. 내친 김에 상어보다 나무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코코넛을 조심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해줬다. 그는 별난 농담이라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역에서 그와 헤어질 때까지 운호는 이건 농담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통 그렇게 되기 마련인 얘기라고 말해주지 못했다.